네, 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텍 이승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IDMI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혁신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성장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오면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같은 코로나19 시대가 아마 저희한테 그러한 위기와 도전 의식을 주게 된 거죠. 특히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많은 업무를 담당했던 의료계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계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일단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기와 이런 팬데믹 속에서 혁신 기술들이 이런 새로운 바이오 산업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볼지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현재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들이 AI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표준화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러한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밀 의료가 들어오게 되고 정밀 의료가 들어오게 되면서 맞춤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맞춤 의료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트렌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속에 중심이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4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변화에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AI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AI 기술이 접목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어떤 파마시티컬이든지 어떤 드러그 디스커버리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단순화했었죠. 근데 지금은 ICT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노인 고령화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 산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파마시티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컴퍼니, PNSLM이나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같은 서비스 컴퍼니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일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디바이스 컴퍼니들이 들어오게 되죠. 또 특히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들어와서 가공하고 표준화해서 그걸 산업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있는 그런 ICT 컴퍼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얘는 어떤 바이오 산업의 웹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분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산업의 장을 만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런 ICT나 이런 혁신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좀 세 분야에서 메디스 분야,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 또 하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의약품 분야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7.4%씩 증가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조 한 4천억 달러의 마켓 사이즈를 갖게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매출 상위 10개 의약품을 보면 10개 중에서 8개가 바이오 의약품일 정도로 이제 거의 대세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 상위 100개의 제품을 봤을 경우에 2012년도에는 한 62% 정도가 케미칼 합성의약품이었다면 2026년에는 거의 50% 정도의 이제 마켓시를 차지하게 돼서 아마 명실공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케미칼 합성의약품을 앞서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첨단 바이오 의약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체 치료제 중심의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트렌드라면 이것이 2019년, 2024년까지를 예측을 해보면 이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좀 더 성장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창업이 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 벤처들이 창업이 많이 할 정도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좀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카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iRNA 같은 그전에 기술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직접 트리트먼트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퍼포먼스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혁신성을 일으키고 이런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좀 더 발전 속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카티의 세포치료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평균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이전제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 3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여러 가지 R&D의 퍼포먼스를 내는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인 거죠. 저희가 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의 1조 5천억, 그 다음에 10억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이벨레이션 파마의 데이터를 본다면 2020년에 IRR이 0%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비생산적인 R&D의 비생산적인 분야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이 좀 더 시장에 나오기는 좀 약간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쿨과 우리가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5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단의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뒷단의 환자 어떻게 임상 사상이죠. 환자 지원에 관련된 부분 전체로 나누는데 현재는 드러그 디스커버리 단계랑 그 다음에 임상 단계에서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여러 가지 드러그 리포지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독성이 많은 물질 아니면 타겟 질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찾아서 우리가 이런 실패률을 낮추는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벤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약물에 맞는 임상 디자인을 하고 환자를 리크루트하고 그다음 임상 사이트를 찾아서 임상 사이트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썸머리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지금 많이 벤처라든지 여러 제약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머지 매니팩처나 아니면 커머셜 단계에서도 지금 AI들이 많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접목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R&D의 비생산성적인 분야를 많이 지금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파마가 제조에 관련된 부분에 R&D와 제조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면 지금같이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이업종의 분야와 콜라보레이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평균 콜라보레이션 확률을 보면 한 50% 정도씩 매년 새로운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가 아웃소싱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많이 적용되고 있죠. 결국은 드러그 디스커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통의 파마들,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가공해서 표준화하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RCT 텍 컴퍼니들, 그 다음에 R&D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의 가능성들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치료제 같은 이런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요 근래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됐었죠. 하나는 결국은 이 의료기기에는 들어오는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서 많이 좀 확장성이 달라질 텐데 환자 데이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의료 영상 정보라든지 생체 치료 정보, 그 다음에 인체 유래 검체 정보라든지 이러한 패션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여러 가지 기술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술, 그 다음에 환자의 센싱 제어 기술들,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 진단 기술들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융복합의 혁신 의료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치료 효과 개선을 하고 비용 절감이 요구되는 환자, 그 다음에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에 관련된 부분에 관리를 적절히 해야 되는 병원들, 그 다음에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응 가격들에도 관련된 부분에 플레이어들인 공급자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건 재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관련된 관리 관련된 부분에 사회, 어떻게 보면 정부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보험사 쪽의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진단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기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구글의 지금은 약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구글의 구글 클래스 통한 구글 딥마인드라든지, 그 다음에 마잉이라는 제품의 중국의 텐센트, 그 다음에 한국의 듀노라든지 루닉 같이 어떤 영상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특히 두 가지로 접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료기기를 좀 더 특성을 보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다음에 딥마인드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새로 정보 제공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고 되고, 그래서 메디컬 스태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 데이터라든지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의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AI랑 빅데이터의 가공을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료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해서 그것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접목이 되면서 이 성장세는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을 보면은 연평균 한 45% 정도씩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 예로 들면은 저희가 이제 MRI 전립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피부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점출해내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환자가 편의성이 아주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 영상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의 상태의 것들이 이제 많이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의사의 의료가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까지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미 FDA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를 해줬었죠. 결국은 이전에 단순한 보조 수준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부분에 치료의 지원, 그 다음에 당뇨병, 만성질환들,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장애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조 수단으로서 하는 이 약물들이 이제 정식으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와서 이 디지털 치료제의 성장률이 거의 한 3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발전을 하고, 이게 결국은 ICT가 들어온 기술이 어떤 약물과의 컨비네이션을 이루는 치료제 효과를 보이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AI가 접목이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혁신을 이루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4P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은 질병 중심이었던 어떤 체계가 이제는 환자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환자에서 양상되는 여러 가지 생체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퍼블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이 환자 중심으로 가지고서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 이런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ICT라고 하는 개념이 접목해 들어오면서 의료 서비스, 헬스뿐만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ICT가 의료계에 들어온 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헬스 IT든지. 그렇지만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EMR 데이터든지, 그러니까 병원의 데이터들이 좀 더 전산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게 좀 획기적인 발전을 좀 이루기 시작을 했었고, 2020년 들어오면서 디지털 헬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한다든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딥러닝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웰리스 중요성이 나오게 됐었죠.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환자 중심의 그 어떤 처방들이 중심이 돼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넓은 분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디지털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바이오에서 ICT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레이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확장성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좀 더 빨리 확장하는 데는 이번에 팬데믹이 많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재앙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이 ICT와 접목이 돼서 좀 더 확장성 있고 좀 더 속도전이 있는 그러한 이제 디벨롭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 단위로 한 4개로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디지털 헬스 IT라든지 모바일 헬스, 텔레 헬스와 같은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 업종들의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의 산업을 형성해 가고 있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연평균 성장률이 12%, 이건 아마 예측을 할 때 아마 팬데믹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런 그레이존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좀 더 다양화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결국 이제 페이어, 보험사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들, 그 다음에 매니팩처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하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갖고 있는 벤처들이 정말로 융합화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확장이 될지에 관련된 부분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요새 같이 뭐 메타버스가 나와서 메타버스에 로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좀 더 2, 3년 후에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아마 폭발적인 마켓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주로 모바일 헬스, 그 다음에 서비스 중심, 미국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약간 세그멘트 해갖고 분야별로 잠깐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모바일 헬스 분야를 검토하면, 모바일 헬스 분야는 이전에 헬스의 영역에서 결국 헬스 영역에서 이제 건강 관리까지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넓은 확장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어웨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적용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목 벨트,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서는 우리가 남자들이 흔히 하는 이제 벨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금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본다면은 그 만서질환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관련된 건강 웰니스 앱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여성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서 웰니스에서 건강 관리까지의 영역을 확장해서 사업 영역이 넓어가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텔레 헬스, 그러니까 원격 의료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진과 의료진의 데이터들이 서로가 공유가 되고 전송이 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거죠. 근데 이것은 약간 국가별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의견 조합과 의견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확확 진행이 되고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팬데믹을 통한 후에 원격 의료의 어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을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군 여러 가지 B2B나 B2C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가능하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확장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비드 19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제도가 됐었죠. 특히 이제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의 정착 단계에 접어들게 된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900만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의사
원격으로 했던 의사들이 한 75%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면서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의 활용폭이 좀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 의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이랑 건강관리, 그다음에 진료 과목 간 협진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격 의료의 만족도가 거의 6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원격 의료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헬스 분석 분야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전치 분석을 하거나 하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리아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패키지를 파마나 바이오텍 컴퍼니에 리서치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드러그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제공해주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업적인 분야는 예를 들어서 뭐 엔세스트라든지 아니면 재능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적 요인을 통한 산업으로의 접목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간단한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뭐 DTC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개인의 피부의 유전적 요인을 찾고 그 유전적 요인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 툴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뭐 콜마라든지 그다음에 아모레 패시픽 같은 경우가 이런 그 테레전 이텍스라고 하는 분석 벤치들과 만나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런칭이 되면서 좀 더 소비자의 개인 중심에 가깝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산업 영역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이제 AI가 바이오 산업계에 들어와서 어떠한 변형을 일으키는지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AI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휴원자 중심의 헬스케어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그 막대한 비용이나 기간에 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좀 정확 진단이나 이러한 질병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개선해 준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들어와서 줄 수 있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 사회적 문제로서 결국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이죠. 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고령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 재정의 부담이 갖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마 모든 나라들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정책들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온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화하고 표준화해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AI들이 많이 혁신성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밀 의료라든지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들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바이오 산업의 시프트가 아시아 쪽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기술의 혁신성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시장이 급성장할 거라고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죠. 결국은 오늘 같은 이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들의 데이터가 공유되고, 뭐 아시아 시장들의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라이프 로그 데이터든지 그다음에 갖고 있는 건강 데이터들이 공동적인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공동적인 풀에서 우리가 미래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산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아시아 각국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이제는 혁신성에 갖고 있는 공동 R&D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이러한 포럼들이 좀 자주 하면서 이런 것들 서로가 상호 정보 공유를 하고 이러한 아시아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시아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회들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